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또 예방 백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2021년도 하반기쯤이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내년 하반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씩은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갖고 있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전 국민의 또 새로운 희망을 잠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리적 방역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 전반과 우리 일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9월 1차 포럼에서도 건강가정 다문화적 지원센터 이용자들 스스로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전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9월에 우리가 추석 연휴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캐치플레이어를 내걸면서 국가적인 방역에 전 국민이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명절과 다른 양식의 어떤 의례가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소외는 아마 성별이나 세대, 지역, 계층별로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만,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은 코로나가 19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명절이랄까, 혹은 가족과 같이 스킨십을 늘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접촉적인 어떤 그런 많은 생활 양식에서의 변화가 당연하게 뒤따라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의례는 우리의 태도나 가치, 라이프 스타일의 집적물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의례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마도 명절의 의미를 넘어서 가족에 대한 의미, 관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태도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안전한 사회 돌봄망을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가족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위기 상황일수록 생활에서조차 방임, 학대, 소외 등의 문제가, 가족 생활에서조차 방임, 학대, 소외 등의 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2019년부터 연차적인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하여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어떤 가치가 새롭게 등장했는지 혹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 특별히 명절 등 전통 가족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명절에 대한 의미는 성별로, 연령별로, 세대별로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방향으로는 이미 개인화된 삶의 방식에서 명절의 의미는 약화될지라도, 사실은 관계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갖는 또 기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진 환경에서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혹은 중장년 세대들은 그러한 의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 가족 문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가족 서비스가 어떻게 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특히 우리 발제해 주신 손수희 교수님, 우리 박경 본부장님, 또 사회를 맡아주신 김영란 교수님,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 분들은 섭외가 어려워서 기획조정실이라는 막중한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에 끌려 나오신 우리 조성은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지역센터에서 서비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실 천현진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자주 뵙는데 올해는 좀 못 뵀죠? 우리 이래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올 한 해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 서비스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가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가족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 또 오늘 우리의 이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가족 삶에 대한 성찰과 지혜를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 서비스 수요 예측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가원에 이제 입사하고 또 다양한 사업 기획이나 가족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점됐던 거는 요즘에 그러니까 과연 이제 미래의 우리 고객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게 제 사실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있고 또 그 서비스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가족들이 다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센터는 과연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고 또 그런 가운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또 올해 가족 서비스와 관련된 가족 정책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 기반한 자료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렇게 조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주제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생각과 좀 고민들을 해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시행된 연구인데요. 작년 말에 요때 딱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포럼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2020년에 들어오면서 모든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놓쳐서 올해 이제 다른 주제랑 합쳐서 발표를 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제는 이제 2030, 2030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를 좀 더 좀 초점돼서 맞추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M4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해서 이제 지금 N차까지 갔는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연애 출산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직업, 뭐 취미 활동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반적인 불공정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제 연애 출산 자녀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적인 발달을 굉장히 정상적인 발달로 보여지는데 이거의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다 충족하는지에 대한 이런 붕괴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지금 관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주요한 키워드가 사실 탈연애였죠. 그리고 가족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연애 방식을 거부하는 탈연애 움직임이 포착을 해서 이제 한국 남자랑 연애는 안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작년에 이제 가족 호칭과 관련돼서 도련님이라고 하는 서방님, 뭐 아가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호칭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34건 정도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수가 여기에 동의할 만큼 굉장히 성평등적인 이슈가 한 해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작년에 저희들이 좀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생아 유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초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이제 그 청소년이 낳은 그 신생아가 유기돼서 이제 죽었고 최근에는 뭐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뭐 단 하나의 드라마를 뽑으라면 동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백이가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우리는 모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저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가족 서비스 논의가 폭발을 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뭐 30% 이상이 이미 1인 가구라고 하는데 그 1인 가구가 가족이냐 아니냐, 뭐 법에 있냐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미 책에서도 요즘 많이 특히 일본에서 이런 유의 책들이 많이 가족 종류라고 봐야 되냐. 나는 이제 모든 가족이 없고 우리 관련된 직계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럼 혼자 사는데 나는 가족이 없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현상 속에서 2030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가족 서비스 수요를 이제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이 2030이고 전국적인 저희가 할당 표집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좌장으로 계시는 김영란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저희 좀 자문을 받고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표준화된 어떤 가치 인식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는 좀 그러한 그 조사지를 좀 많이, 그 조사 질문을 많이 선택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0명에게 물어봤고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사를 해서 성별 인식이라든지 연애 의향,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인식, 배우자 호칭, 가족 관련 인식, 관련 정책 요구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요한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이고요. 응답자의 특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개까지는 좀 전반적인 우리가 관련된 이제 성평등 인식,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식의 결과를 나눌 거고요. 그다음부터 4번부터 1번까지는 의향과 관련된 의식,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굉장히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핫했던 그 호칭에 대한 문제 얘기까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인식을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6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위에 3개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그 성평등, 성역할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3개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성평등과 관련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높았던 것은 동일한 노동이라면 남녀의 임금이 동일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인식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분은 가사와 육아를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지만 가정의 문제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은 엄마, 그다음에 가족의 부양은 아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할 때는 조금 더 진보적이지만 이게 아들과 딸의 문제로 가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기존의 문법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에 관한 인식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족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7가지의 진술문을 저희가 했는데요. 가장 모든 사람이 이거 맞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근대적이고 그다음에 구성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로 돌봄 책임이 있는 사람들, 공적인 서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순서로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의 한국인의 가족하면 나타나는 게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정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성이 다른 성씨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낮은 반면에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패턴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패턴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돌봄 책임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남성과 여성으로 볼 때 다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았는데 돌봄 책임에 관해서는 남성들의 응답이 79%였고 여성이 75.9%였어요. 같이 돌봄과 경제적 부양이 아까 성역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비되는 지점인데, 경제적 부양에서는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가 71.4%고 남성들은 68%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연령층을 좀 볼 건데요. 저희가 2030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젊었던 20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조상을 같이 가는 혈연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부양의 책임이라는 것, 그다음에 공적인 서류에 있는 것, 이런
전통적이고 제도권적인 얘기들이 나왔고요. 25세에서 29세는 주거 문제, 그다음에 35세에서 39세가 성씨의 문제, 돌봄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35세나 39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을 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9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해 준 부분이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가 81.6%로 대부분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결혼은 나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준다가 63.7%로 그 다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별하고 봤으면은 남성들은 주로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든가 노후를 보장해준다든가 불안정성을 보완해준다라든가 훨씬 더 장점인, 소위 말하는 장점인 부분에 동의가 높았다면, 단점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쪽의 여성들의 응답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로 다시 보면은요, 20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 관계가 부담스럽다, 직업 경력을 방해한다, 주변의 기대가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미래와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가족 관계 내에서 새롭게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4세는 장점들에 대한 부담과 함께 단점, 가장 큰 응답을 보이는 자녀 영역의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 의향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가 있음을 제외한 미비혼, 이혼으로 이제 지금 현재 혼자 계신 분들까지 다 합쳤을 때 693명에게 물어봤을 때 현재 연애 중이 31.7%였고 의향이 있다가 43.4%,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경우 18%가 됐고, 그다음에 절대 의향이 없다가 6.2%에 해당이 됐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저희가 봤을 때 연애 중인 것은 여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높았고, 향후 연애 의향은 이제 남성이 높았는데요. 부정적인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연애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을 연령대로 보면은 남성의 20에서 24세가 7.2%였던 반에서 여성은 12.3%로 훨씬 더 여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젊은 세대에 가장 젊었던 2030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연애에 관한 인식에 관해서 저희가 11가지 문항을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었고 다른 것만 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여성들과 같은 경우에 미래지향적인 얘기들, 미래 준비 때문에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 외모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성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별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인데요. 20에서 24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연애가 조금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조금 내리면, 현재 연애를 많이 하는 집단이 25세에서 29세였고요. 성별로 봤을 때 미래 준비가 좀 많았고 남성은 비용이나 사회적 시선에 관련된 게 많았는데, 20에서 24세가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연애를 하려면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된다, 연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용 부담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담배를 높았고, 왜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의향이 없냐라고 했을 때 남성들은 경제적인 이유, 여성은 연애관계에서 구속되기 싫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이 32%였고요. 그 다음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과반으로 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조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이제 저희가 봤더니 성격은 별 차이가 없었고 쭈르르르르 내려서 학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가장 나왔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학력보다 직업이라든지 실제적인 경제적인, 예전에 이제 학력이 높으면 경제적인 것들이 보장되는 시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학력이 많이 우리가 이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학력이 굉장히 낮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조건을 결혼 의향별로 저희가 살펴봤더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SES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성격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굉장히
그런 측면이었다면 중립적인 부분들은 조화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요 조건이 앞으로 결혼 생활의 질을 결정을 짓거나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거의향은 할 수 있다가 73.9%였고요. 보통은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별로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경우가 여성이 25.9세였던 거 단이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남성과 여성 모두가 30에서 34세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근의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동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고 결혼과 상관없이 결혼 후에 자녀를 가져야 되느냐 거의 대등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보통은 있어야 된다는 건 남성들이 높았고요.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 그러니까 자녀 중심의 우리가 결혼 관계라는 것들을 굉장히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없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한 거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문제, 아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지고 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기보다 부정적인 게 거의 82%였고요.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그 오는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 책임 때문에 더 그랬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결혼과 상관없이 입양할 의향에 대해서는 없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출산과 관련돼서 제도권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성이 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부담적인 게 굉장히 많고 재미있었던 건 1순위만 봤을 때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조금 재미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 68% 거의 67%로 굉장히 1인 가구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여성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20에서 24세 집단이 그렇게 나타나는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전체 1순위도 그랬고 전반적인 1순위, 2순위를 다 합한 것도 이제 안전에 관한 이제 임대주택의 우선권이라든지 주거 안전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그 인식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호칭에 관련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배우자 호칭이 뭐냐 그랬더니 도련님, 서방님이 제일 1순위로 나왔고요. 1순위만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거는 2, 3순위를 다 모아봤을 때 다 남편 쪽에 해당하는 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순위 그거 고르고 나면 남은 게 아주머니나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부장적인 거든 아니면 계급적인 거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 젊은 세대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놓고 변인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러한 좀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해 본 거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혼의 중립적인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배우자 조건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 의향이 없은 사람한테 왜 없으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넣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게 1순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실제로 다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혼을 하시거나 할 의향이 있거나 그런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결혼관계의 질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공동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해야 되는데 같이 놀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저희가 가족센터 SOC라고 해서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화된 결혼 이외에서 자녀 출산이 기피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자녀 출산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했지만 서비스 욕구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낳은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가정과 행복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질의 자녀 양육을 요구하고 싶은 욕구가 클 것이고 원하지 않았는데 낳게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할 수 있는 양성평등도 구현해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져서 앞으로 자녀 돌봄과 관련되는 요구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다음에 비혼 자녀 출산에 대한 차별 혐오 방지랑 이혼 후 자녀 영향력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비제도권 출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위향이 높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사유리 양이 출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들이 아마 이런 차별과 혐오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동거 의향이 30, 40대가 높았고, 또 아까 결혼상 상관없이 자녀를 가지는데 높은 그 비율도 이 연령대였어요. 따라서 이제 동거하시게 되면 사실은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후에 성인 관계가 끝난다든가 했을 때 자녀를 어떻게 이제 양육할 거고 차별과 혐오 받지 않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숙제가 좀 남았고요. 가족이라는 것에서 공적인 서로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았는데,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동거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후에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지만 우리가 지금 양육비 이행 서비스 우리 기관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동거 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틈새를 메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의식은 조금 평등한데요. 이게 이제 가족으로 대입하게 되면 너무너무 이제 복합적인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성평등 의식이 높으면 결혼 선택은 유보적이라는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 호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지만 내 가족으로 내 문제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성평등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 서비스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센터분들 만나보면 너무나 그렇게 성평등으로 하게 되면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간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지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장들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진보적인 이식이지만 가족관계에서는 돌봄 공동체에서는 남성들이 경제적인 공동체 혜택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제 더 동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세밀한 좀 지원이 있어야겠다라는 거고, 또 성인지적인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별 가족에 맞는 상담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공적인 상담 서비스에서 할 일인가? 이건 개인들이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야 되는데 건가나 다가에서 상담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다 일일이 개별 가족에 맞춰서 해줄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별 이행 단계에 대한 접근들이 조금 섬세하겠다라는 건데요. 20대 초반은 어쨌든 연애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대학 가면 다 연애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모두 포기해라. 이런 식의 우리가 클리셰가 있는데 고교 졸업하고 성인기에 진입하면 연애한다는 인식은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센터에서 미혼 남녀 프로그램 할 때 미비혼 남녀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령 집단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초반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허상에 가깝다라고 이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요. 생애주기별 정상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성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연애할 겁니까 결혼할 겁니까 출산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애주기를 가정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살 수 있는 경우에 주거 우선권이라 안전한 주거 체계를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를 통해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과연 센터에 맞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0대 초반은 동거에 긍정적이어서 아까도 조금 말이 좀 겹치는데요. 이럴 때 이제 20대 초반이나 20대의 직장이나 경제력 추구에 몰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 연애나 결혼의 욕구가 동거로 표출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자녀 출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비혼 상태, 사실혼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연애냐 사실혼이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런 관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녀 출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거기서 생기는 가정폭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권적인 서비스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이외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서설이 길어서 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명절 분위기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손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가족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생활 시간이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뭐 여가 생활이라든지 가사노동, 가족 생활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전만 해도 명절 가까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든지 명절 전후를 두고서 가족관계 갈등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보고가 되었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차례 지내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제 비대면 추석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만나기보다는 뭐 영상 통화를 한다라든지 전화 통화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비대면 추석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한가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실제로 가족들은 이러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사회적으로 혼란 상황에서 우리가 명절을 처음 맞이했는데 실제로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따라서 가족들은 비대면 추석을 보냈는지 그 경험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에서 실제 국민들의 명절 경험 및 또 이런 명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명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서비스라든지 향후 가족 생활 지원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조사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생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혼인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명절 경험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명절의 변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가족 관계에서 경험, 부모 자녀 간의 이제 친밀감이라든지 가족 내에서 평등 수준,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결과는 이제 기술 통계와 차이 분석 그런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제시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에 참여한 1,100분의 이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여성이 51%, 남성이 49%를 차지하고요. 연령대는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5%, 30대 31%, 40대 44%, 이제 50대 20% 순인데 아무래도 결혼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표집이 다소 이제 작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혼이 96%, 나머지 4%가 이혼 사별이나 이제 미혼에 있는 상태였고요. 다문화 가족이 이제 5%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이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과 이후의 추석 경험,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명절 경험이라든지 전망이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석 명절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쭙을 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이제 다른 형태의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추석 명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추석 모습이 이제 올해 추석과 달랐냐는 그 응답에서 67%가 이제 지난번과 달랐다 그런 응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달랐다라고 응답을 주신 분들 중에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변화라는 질문을 드렸고 이제 그렇다라는 대답이 94.2%입니다. 그래서 전체 1,100분 중에 63%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추석 경험을 하셨다. 그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맞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코로나19 이전이고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을 방문을 했다. 이전에는 방문을 했지만 이제 올해는 한 경우 이게 21%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라는 게 코로나19 이전에는 5.5%였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23%로 17.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부모님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을 방문한 경우가 감소했고요. 이제 정부의 이제 메시지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본인의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 이제 혼자만의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다소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석 맞이 모습을 연령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도표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이 하늘색 그래프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떨어져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을 방문했는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 짙은 파란색 그래프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령들이 이제 다소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는 부모님을 방문한 그 빈도가 줄어들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세대별로 이제 부모님을 방문한 퍼센트가 줄어든 경우 50대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도 50대가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었던 게 2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부부와 자신의 생식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전에도 높았다라는 부분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을 만난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에서 추석을 다른 가족들을 맞이해서 추석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전 추석과 비슷하게 전통 추석과 비슷하게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쭈었던 질문에서는 60% 이상의 그 응답자들이 가족 방문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간을 조정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모임의 규모를 축소했다라든지, 명절 맞이 방식, 제사라든지 성묘라든지 이런 걸 생략하거나 줄였다라는 그런 응답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실제로 명절 맞이 모습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변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명절 맞이 방식을 누가 결정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의 결정을 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거나 이제 그 부모님과 가족이 전체가 같이 결정했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이런 응답 경향에는 이제 성별이나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부모님의 이제 결정을 따랐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성들은 배우자와 함께 결정했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그다음 세대별로도 보면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랐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거나 가족이 같이 의사 결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그 20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응답이 이제 15%로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명절을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물었고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명절이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였다.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한 응답에서 성별의 차이라든지 연령의 그 응답 차이를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남성이 이제 명절이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였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연령이 감소할수록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게 이제 명절의 의미다, 이제 그렇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이제 명절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경험을 여쭙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다, 혹은 앞서 발표했던 것과 연결해서 가족 간의 호칭이나 방문 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을 했다. 세 번째는 성불평등한 가족 문화로 불편감을 경험을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성별이랑 이제 그 세대 간의 이제 응답의 범위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그 가족 간의 갈등, 불평등함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보다 여성들의 이제 경험 빈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봤을 때는 이제 20대가 어떤 명절이 스트레스이고 어떤 방문 순서나 호칭으로 인한 갈등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높게 여기고, 그다음에 성불평등한 가족 문화로 인한 불편감도 가장 높게 느끼는 그런 연령대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내고 싶은 추석 명절은 어떠한가라는 응답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62.3%가 이제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방문하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고 싶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세부 응답은 뭐 세대별이나 이제 연령별로 다른데 이제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감염병이 이제 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명절 문화를 어떻게 변화 전망하는지 그런 질문에서는 저희가 제시했던 질문에 대해서 변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남이 명절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 이동이 있을 것이 81%, 그 다음에 이제 차례 등 명절 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이 83%,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명절 연휴 활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응답이 81%로 이런 명절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변화될 거라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명절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가 이제 감소하게 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라든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어떤 부모 성인 간의 관계 만족도나 가족 평등 정도나 결혼 인식이 명절의 경험이랑 전망과 어떻게 이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모 성인 자녀 간의 만족도가 이전의 명절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와 관련이 있을까 살펴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남성 여성 관계없이 나의 부모와의 관계 혹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가 이전 명절이 굉장히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바쁜 상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 자신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과 관계가 이제 불만족한 경우에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을 한다라든지 혹은 가족 간의 호칭이나 방문 순서로 인한 그런 갈등, 그다음에 성불평등한 가족 문화로 인한 불평감, 남성 또한 부모님과나 관계가 나쁠 때는 경험을 한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불만족할 때 성불평등한 가족 문화로 인한 불편감이나 방문 순서라든지 호칭으로 인한 갈등을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이 본인의 부모님과 관계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여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여성들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으니까 여성들이 명절 동안 어떤 가사 노동이나 이런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만족도별 명절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전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명절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 그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명절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산 이동을 한다라든지 명절이 간소화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가족과 나눠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는 뭔 변화를 더 전망을 하였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가족이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런 응답을 하였고요.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이제 그러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여성들은 이제 관계가 좋을수록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절에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이제 명절 연휴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근데 남성들이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랑 배우자의 부모님이랑 관계가 나쁠 때 오히려 가족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가까이 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우리가 좀 남성들이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관계에 따라서 명절을 어떻게 경험하고 전망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향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 평등 수준에 따른 명절 경험을 살펴보면은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 내에서 평등한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명절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족 내에서 불평등함을 경험했던 그 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제 방문 순서라든지 호칭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거나
성불평등한 가족 문화로 인한 어떤 불편감을 경험한 그런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변화 전망에서는 그런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가족 내에서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그 명절이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분산의 이동이 있다라든지 명절이 간소화된다라든지 가족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든지 그런 응답이 많이 나타난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을 살펴봤는데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긍정적일수록 가족에 대해서 어떤 가족 명절이 이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였다. 혹은 어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기회였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명절 스트레스 경험이나 이제 가족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가능성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본인의 가족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그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었었는지 아니면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태도와 연결이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명절에 대한 어떤 경험과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명절 변화 전망은 이제 앞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명절이 변화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창성화하는 응답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어떤 개인 중심의 명절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이 아닌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명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을 할 때 좀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저희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변화된 명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에 따라서 가족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의 방문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방문 시기라든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명절 맞이 방식을 변화하는 형태로 이제 정부 지침을 따랐던 것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여부만을 조사를 했을 뿐 실제로 이런 변화된 명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서 이후에는 이제 이 변화된 명절 경험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명절의 모습이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위험 경험에 따른 명절 변화 예측은 이전에는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앞으로의 명절은 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대 연구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절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태들은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던 어떤 명절의 변화 속도가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보신 것처럼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가족끼리 만나는 그런 시기가 분산될 것이고 그 문화가 간소화될 것이고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어떤 연휴 보내는 시간이 그런 것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감염병 상시 위기 시기, 그러니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명절 문화를 전망한 거여서 만약에 이 감염병 위기가 종식된 거나 어떤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런 비교 조사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회 변화와 함께 이제 한국 가족의 명절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가족 관계와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명절에 대한 경험도 달랐고 그다음에 그들이 전망하는 명절의 모습도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지난 명절에 대한 그 경험이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이 명절의 변화를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명절을 보냈는 거와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다른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관계 유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 특히 이제 남성이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어떤 가족 간의 유대감 감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전망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관계의 강화, 그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가 조성이 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그런 쉼이 있는 혹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이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어떤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이라든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명절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전통 문화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문화를 조성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62.3%가 앞으로 바라는 명절의 모습도 여전히 이제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다가오는 설 명절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명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만약에 이제 다음 설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된다라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족끼리 어떻게 친밀감을 나눌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 센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로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숙명여대 김영란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아주 흥미있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20, 30대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 서비스 수요 예측과 또 포스트 코로나 가족 문화 변화 가능성, 특히 그 추석이라는 명절 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이제 읽어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그 일시적이거나 또 이를 야기한 상황이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발제에서 본 것처럼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거대한 변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이제 시행했던 그런 가족 서비스 이런 부분을 재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당일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의 발표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발표라고 봅니다. 두 분 발표와 관련해서 세 분의 토론자와 사전에 그 홈페이지에 이 발제문이 다 공지가 됐고 국민들과 지역센터에서 많은 질의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의 토론을 듣고 질의사항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발제자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신 조성은 실장님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성은입니다. 저는 손소희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절은 일단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과 추석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면 이미 의미는 살아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깨닫게 될 때는 시장에 이미 떡이 많이 나올 때고요. 추석이 준비될 때는 송편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추석과 설날은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지냈다면 추석은 또 추수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쉬는 의미에서의 감사함으로 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에 의미가 집중돼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라는 것은 계속 갈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 딸이 학교에 갔다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엄마, TV에서는 사람들이 다 대이동을 하면서 이동한다 그러는데 추석 다 지나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도 찾아간다고 방송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변화에 대해서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더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속화가 될 것이냐 하면 의미는 살리고 고통이나 비용을 좀 줄이고 좀 더 편하고 즐거운 방향은 강화하는, 명절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살리고에서는 가족이 모인다는 의미는 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명절날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명절을 전후해서 아마 좀 분산될 것이고 모임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통을 줄인다라는 의미에서 가사노동 명절에 갑자기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분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추석 명절에는 훨씬 더 사회화가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예전에 집에서 분명히 쌀 담궈서 떡하러 갔던 시기도 있었고요. 송편을 집에서 만드는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서 먹는 게 참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는 제사 음식을 당연히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편하다면. 그래서 좀 더 명절이라는 것도 실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사회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혼자 지내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명절의 의미를 살린다면 꼭 가족만이 모여야 될까. 나 혼자 산다 해서 저는 친구 둘이서 명절 보내는 거를 봤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주어진 연휴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추석과 설날 연휴가 3일 4일씩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족 모임 명절의 의미가 아주 많이 퇴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의 의미는 살리면서 사회화가 많아질 것이고 실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실리적인 게 좀 더 간다면 제사가 여행 가서도 보내고 뭐 제사상도 하는 식으로 제사를 통합하거나 없애는 방향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본인들이 연휴하고 싶었던 방식으로의 그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미는 살리고 고통 비용은 줄이고 좀 더 편하고 즐겁게라고 한다면 편하고 즐겁지 않는다면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부모님 세대는 좀 더 많은 식구가 모이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들을 지속하려면 당연히 가야 될 게 양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방식이 커질 거기 때문에 좀 더 양성평등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그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명절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사회화가 두드러질 거라는 어떤 변화 방향, 그리고 실리 추구라는 것, 그리고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어떤 변화 방향을 예측해 주셨고, 또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천현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천현신입니다. 참고로 성북구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임신 출산 갈등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추석 명절의 변화로 많은 가정에서 이를 체감했고 또 실제 손서희 교수님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러한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개별 가정들이 적응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은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가정에서 보이는 세대 간 차이였습니다. 40, 50대는 부모님 결정에 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 30대는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거나 가족과 함께 논의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가족 소통이 전통적 가족 리더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보다는 가족 구성원 다수의 의사소통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기회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20, 30대 세대는 명절을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성을 보인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가족 소통 방식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사업을 강화하고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족 간 정을 확인하는 그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관계와 성평등 향상, 개인과 가족의 쉼에 관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연구 결과는 기존 가족관계의 만족 정도와 가족 평등 정도가 추석 명절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가정과 가족 평등이 높은 경우 명절 본래의 의미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식하고 불평등한 가족 문화에 대한 불편감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명절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은 평소 교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대규모 가족 행사인 만큼 그 준비 과정과 진행에서 가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은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소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쌓아두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분산하여 보내는 경향성도 더욱 커질 것이므로 센터의 역할도 지금까지 가족관계 향상에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와 유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북구 센터에서는 코로나19 맞이한 추석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 북한 이탈 자존 모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 재료 키트 제공 및 비대면 실시간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송편 키트에서부터 북한 고향 음식 만들기 등 각자의 가정에서 만들고 완성된 음식을 비대면 화면에서 만나서 먹는 과정은 마치 함께 교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가족 간 교류와 이웃 간 교류도 비대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센터에서는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 가족 프로그램, 멘토링 및 캠페인 등 모든 영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콘텐츠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울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가족 그리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텐데요.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평소의 관계와 민주성, 성평등 의식 등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힘이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평소의 가족관계와 유대감 등은 사회 변화에서 개인과 가족이 적응하는 기초 자양분이 될 것이고 이를 탄탄하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가족사업 운영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자 좀 궁금했었거든요. 탈북 가족이라든가 다문화 가정들이 어떻게 추석을 보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가족의 소통 방식 가치 변화 관련해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서 현실에 와닿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해보시니까 비대면이 일상화된 이런 시대에도 그 이웃 간의 교류라든가 1인 가구들의 그런 삶에도 굉장히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도 그 교류가 가능한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이주 여성 자조 단체 톡투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레시아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 여성 자주단체 톡투미의 대표 맡고 있는 이레시아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이 톡투미라는 이주 여성 자주단체는 이주 여성들이 각 국가 여성들이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지는 단체인데요. 작년 9월 달에부터 굉장히 코로나 위주로 굉장히 힘든 점을 가지면서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들의 생활에 보탬되지 않도록 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영국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톡투미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왔었던 일들이 이 코로나 위주로 다 할 수 못하게 됐었어요. 또 이주 여성들이 계속 문화를 통해서 사회 행사나 자기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언어를 가지고 뭐 다문화 강사를 활동하거나 그런 활동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 할 수 못해서 되었고요. 그래서 톡투미에서는 그런 위기 상태가 어떻게 극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라인 상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굉장히 캐터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내용이 밀크이트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온라인 송해로 안내를 해서 직접 받아갈 수 있는 방향의 소통의 장을 열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고 있는 모든 문화 교류 수업 내용들이도 다 온라인 상향으로 할 수 있게 방향으로 만들어서 수익금 낼 수 있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는 자체가 온 국민의 대행사기도 하고 문화적인 바도 가족의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고도 하지만 저도 한국에 20년 살면서 16번 정도 명절을 대가족과 함께 진행하게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만면일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가 다양성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면서 되게 다양적인 변화가 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위주로 볼 때는 외국의 문화를 한번 경험하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6번의 추석이 맞아서 뭐 음식 준비하느라 손님 맞이하느라 그다음에 집에 왔었던 손님이 나가면 그 정수하느라 그런 일일이만 마무리해서 저의 직접 친정집에 방문할 수는 못하는 그 스트레스 굉장히 강하게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전화 상황으로 오라고보다는 오지 말라라는 연락이 받아서 굉장히 저만 아니라 저 아이들이도 기뻤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가 기쁘다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만나지 못한 것보다는 이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이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도 외국 다문화 가족 친구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이 올해는 굉장히 많아 있어서 우울증이 조금 강하게 있었다라는 내용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 여성 단체 통해서 유튜브 상황을 채널을 만들어서 각 국가의 밀키트를 배송을 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위기 상황을 유튜브 통해서 심리 상담 방향으로 들어봤고 그 들었던 내용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친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비로성을 놓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앞으로도 그런 강면 이런 병을 계속 올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도만 변화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비로성을 가끔씩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애들이 많이 생긴다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한국에서는 무조건 모야만이 명절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명절에는 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도 왠지 모르게 지금 이 병이 위주로 아마 그 외국의 그런 문화를 조금 안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동남아나 그런 아시아 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금 방식을 조금 개치한다면 가족들이 조금 행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톡투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이주 여성들의 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이제 문화 교류 행사라든가 이제 언어 교육 대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아마 이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아마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잘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교류라든가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위기를 하나의 또 기회로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한국은 명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꼭 모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저에 있는데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이 그 토론 내용이 아주 굉장히 다 다른 방식으로 해주셔서 많은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발제문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근데 질문 읽어보니까 사실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세 분 토론과 제가 지금 요약한 질문 내용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친밀감, 서로 간의 대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다. 어려운 점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라든가 자녀들의 그 비대면 수업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친밀감도 있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갈등,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이제 가족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좀 고견을 여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가족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이 새로운 가족 놀이 문화를 좀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에 제약돼서 그 홀로 계신 어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은 이제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명절 문화 이런 걸 발표를 통해서 보니까 세대 간 가족 가치관, 그리고 향후 가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가족 문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가 좀 궁금하다. 이러한 변화들이 코로나를 넘어선다면 그 회귀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발표한 것 중에 가족 가치관과 가족 문화 관련된 그 변화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과연 공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학교 교육, 미디어 학습, 평생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변화된 가치관을 확산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비혼모와 관련해서 비혼모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이제 커지는데 모의 입장에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비혼모의 인정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분께서 각각의 그 토론자분의 얘기와 사전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질문을 하셔도 한 사람이 의견이나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아시지만 이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9월에 이제 저희가 1차 포럼을 했었을 때도 앞으로 이제 가정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강화될 거고, 그 여가나 이런 거가 이제 아웃도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들과 놀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가사노동이 됐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소위 말하는 엄마의 교육의 연장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좀 성별 분업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우리의 그 패러다임에서 조금 없애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엄마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해주셔야 되니까 밀키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일일이 이제 대응을 해야 돼서 확장성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뿌려야 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자발적인 개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코로나와 단계에 있어서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 그러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가족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실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또는 아동방임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되는데, 수치는 상반기에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나 조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모든 폭력과 관련된 그런 상담소도 치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가정으로 이제 그 거리가 좁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훨씬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폭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신고하기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이 꼭 비대면으로 가는 것들은 다 그것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신고 체계라든지 모니터링 체계에서 좀 촘촘하게 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비혼모 얘기를, 사실은 해법은 없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혼모는 출산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엄마나 부모나 아니면은 뭐 비혼모의 선택에 따라서 나온 아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할 건지는 비혼모의 자녀들은 다 왜 나를 아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도권적인 출생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있는 거라서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조사에서 가족이란 무엇일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랑하면 그만인 게 아닌 부분에 대한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비혼모분들은 아이를 낳아 결정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정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따뜻한 시선들과 보완책들에 대한 노력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가족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귀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어떤 의식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여지껏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관계라든지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명절에 누가 모이고 어떻게 모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형식이라든지 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에서 벗어나서 어떤 관계를 경험을 하는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만났을 때 즐겁고, 이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만나고 싶고, 그다음 친밀감을 느끼고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면 이제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한다라면 이전처럼 그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했던 명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이제 어떤 뭔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념일, 혹은 뭐 그게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의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생일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감수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기회들이 아닌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런 구심점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와 그 세 분의 토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그리고 지역센터에서 보내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그 가족 문화는 상당히 이제 변화 가능성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양상은 이제 다면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제적 위기에는 불평등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사실 더 어려운 점에는 그 대면접촉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장이고, 여기서 일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족 서비스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돌봄 노동 지원이 이제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또 그 온라인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자녀 교육이
교육의 약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족의 이제 유대감, 친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보여지는 눈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악화되는 경제적 약자가 교육의 약자로까지 더 이렇게 포괄되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양한 센터와 함께 이루어내는 가족 서비스가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그 발제를 통해서 한국의 가족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를 탐색해봤고 또 명절 문화의 변화 가능성도 같이 함께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 고생하셨고요. 세 분 토론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2020년 제3차 가족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